국민 라디오 하종강의 노동학 개론. 네, 안녕하세요. 하종강입니다. 본래 오늘 여는 말은 최규석 작가의 만화 송곳에 관한 것으로 준비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부터 3부가 연재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하 국민 카페 원에어에서 가수 손병희 씨를 만났습니다. 직접 가까이에서 인사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글에서 그 손병희 씨의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썼던, 지금 보니까 2005년에 쓴 글이네요. 손병희 씨에 대해서 한 줄 정도 언급되는 글을 오늘 여는 말로 준비했습니다. 그 최규석 작가의 만화 송곳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는 캄캄하고 어둡다. 도로가 검게 보인다. 전조등을 켜도 마찬가지다. 한 교통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비 오는 날은 도로에 물이 빛을 먹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먼동이 트기 전 비에 젖은 고속도로는 마치 검은 바다처럼 보였다. 라디오 FM 음악 프로그램에서 손현숙이 부르는 김민기의 친구가 흘러나왔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진행자는 가수 손현숙을 가슴으로 노래하는 가수라고 소개했다. 눈에 보이는 고속도로의 풍경과 딱 맞아떨어지는 노래라는 생각을 하며 들었다. 김민기의 LP 음반을 청계천 헌책방을 뒤져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 80년 내가 수배됐을 무렵 후배들이 그 음반 어렵사리 구해서 한 자취방에 모여서 들었다고 했다. 나중에 사건이 모두 끝나고 몇 개월 뒤에 만났을 때 한 후배가 말했다. 그때 우리도요, 금반 자켓에 있는 김민기 사진을 보면서 그랬어요. 김민기 얼굴이 코 밑으로는 하종강 선배를 꼭 빼닮았다고. 그 사진 보면서 수배 전단에 있는 선배님 사진 생각하면서 모두 가슴이 찡했어요. 손현숙 씨의 노래가 끝난 뒤 진행자는 애청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이지상의 사이판의 가면을 들으면서 비록 청취자가 별로 없는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노래를 듣게 되었구나 싶어 감격했다는 그 사연을 소개한 뒤에 진행자는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를 틀었다.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노래를 듣게 됐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쓰러져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 총선 때 김포에서 여의도의 민주노동당 당사까지 찾아와 이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도 잘 써지지 않는구만 하시면서 당원 가입 신청서에 꼬박꼬박 내용을 기입하고 꼬깃꼬깃 구겨진 돈을 하나씩 펴며 당비를 냈던 팔순 할아버지 김독봉 당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동지들의 수건이었죠. 이렇게 당이 건설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 석자 없이 죽어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했겠소. 적들은 망하고 민중이 승리하는 필연이 꼭 올 것입니다. 내 남은 생을 그날 위해 더욱 애쓰겠습니다. 검푸른 바다처럼 보이는 비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김민기, 이지상, 손병희의 노래와 함께 진보를 생각하며 달렸다. 이게 2005년도에 제가 썼던 어느 날 일기인데요. 손병희 씨를 직접 만나니까 이 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종강의 노동과 꿈. 우리 방송에 2번 출연했던 재능교육 유명자 지부장 기억하시죠? 그 투쟁이 곧 2500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벌써 7년째입니다. 길거리 농성 천막에서 보낸 추석 연휴, 설 연휴가 6번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7번째 연휴를 길바닥에서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꽃샘 추위가 마지막 위세를 떨치던 지난 봄, 서울시청 앞 환구단 재능교육 농성장을 지키는 유명자 지부장 강종수 위원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여전히 위원장, 지부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사람에게는 존경의 뜻을 담아 영원히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듯 두 사람을 계속 위원장, 지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매서운 칼바람이 농성장에 세워둔 거리농성 2267일 그 엑스배너 현수막의 목덜미를 잡아채 사정없이 땅바닥에 내팽개쳐버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쉬워서 2267일이지 그동안 쌓인 사연들이 소설책 수십 권 분량은 충분히 되고 남을 것입니다. 유명자 지부장은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오늘로서 투쟁 며칠째를 맞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 유명자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한 번은 제가 유명자 지부장에게 어떻게 그 투쟁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유명자 지부장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그것이 농성장을 지키는 조직과 농성장이 없는 조직과의 차이라고. 자신들은 아침마다 농성장 잠을 깰 때 오늘 투쟁 며칠째 그것을 써붙이는 것이 일과이기 때문에 그 날짜 잊을 수가 없다고. 물론 그 날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금속 노동자들은 제가 오늘이 투쟁 며칠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린 그냥 넉 4년 지나면서부터 안 세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노동자스러운 모습이죠. 천막 설치가 불법이라고 계속 철거해야 되는 바람에 파라솔에 비늘을 둘러 겨우 바람을 막고 있었는데 파라솔도 지지대를 세워서 곧게 세우면 위법이라고 경찰이 눕혀진 파라솔은 허용하겠다. 수십 번 철거하고 수십 번 다시 찐 끝에 지난 겨울을 눕혀진 파라솔에 비닐 움막을 두르고 지냈습니다. 철거하면 다시 치고 철거하면 다시 치기를 7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죠. 비바람 속에 플라스틱 의자만 달랑 하나 갖다 놓고 농성장을 지킨 적도 여러 번입니다. 2013년 2월에 재능교육의 두 조합원이 서울 해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재능교육 투쟁은 해화동 종탑 농성과 서울시청 앞 황구당 농성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결국 투쟁 2000일 기념 집회를 종탑과 황구당에서 따로 열어야 했죠. 2013년 8월 종탑 투쟁은 회사와 합의안을 타결하고 끝났습니다. 당사자들은 단체백 원상 회복이라고 주장했고 언론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합의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원상 회복이라 할 수 없고 그 정도 수준의 합의안이었다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 유명자 지부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유명자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유명자 지부장에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싸우는 이유가 뭐냐고 상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기본을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아이디도 답게 살자예요. 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기본을 지키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길바닥에서 7년을 싸워야 하는 세상입니다. 2014년 3월 6일 바로 제가 방문했던 바로 다음 날입니다. 재능교육 농성장은 시청 앞 한구단에서 해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시청 앞으로 옮긴 게 4년쯤 전인데 다시 외진 곳으로 가는 거죠. 잊지 말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매달 벼룩시장을 열기도 하는데 의외로 혼이 높습니다.
저도 지난달 벼룩시장에 가서 책을 팔았는데 가져갔던 책 20권을 다 팔고 완판남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 재능교육 싸움은 학습지 노조 재능교육 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줄여서 지대위라고 부릅니다. 그 지대위와 강정숙, 박경선, 유명자 세 사람을 주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다행스럽게도 재능교육 회사와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 회사 측은 인터넷 언론 참세상을 통해서 지대위와의 만남을 스스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지난번에 종탑 투쟁을 끝내고 회사와 합의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섭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능교육 투쟁이 2,500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서울 해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농성투쟁 2,500일을 맞는 전국 집중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신을 실어준다면 어쩌면 7년에 걸친 재능교육 투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이온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그동안 얻어 마신 물이 이제 29잔이네요, 오늘로. 아, 그렇습니다. 안 어색해질 때도 됐는데 하여튼 어색한 게 우리 코너의 매력이니까. 네. 예전에 수요 예술 무대라고. 예. 피아니스트 김광진 씨인가? 김광진 씨? 그런 비슷한 이름 저도 기억납니다. 예. 이현우 씨가 이제 진행하는 맞아요. 프로 있었는데 그거 같아요. 네, 거기도 어색한 게 아주 특징이었죠. 예. 오늘은 딱히 주제를 정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보통 시민 대상으로 하시는 강연 있잖아요. 예. 그 강연 PPT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PPT를 보면서 궁금한 것도 몇 가지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요. 네, 괜찮으시죠? 예, 근데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전체적인 주제는 오늘 주호민 씨가 본 강의 자료는 제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주로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자료를 이제 보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전체적인 초점은 경제에 맞춰질 겁니다. 일단 이 강연 제목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문학이라는. 이건 잠깐 낚시가 있는 제목인데요. 서울시민대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근데 그 강좌는 수강료가 전혀 없이 그냥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저는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자. 네네네. 그래야 사람들이 돈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고. 그렇죠. 자기 돈이 단돈 10,000원이라도 가 있어야 좀 더 정성을 가지고 사실 돈 10,000원이 아까운 사람들은 그럼 안 오거든요. 네. 그런 일에 돈 10,000원 쓰기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근데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강의가 있고, 거기서 하는 제가 10개의 강의예요. 네. 인문학 강의인데,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 아이들이 대부분 노동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니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왔어요. 또 요즘 인문학 이런 말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다행히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지금까지 했는데 네. 오신 분들 중에 네. 이 강의를 들으면 우리 아이를 명문대학 보내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오셨다면은 되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강연 첫 페이지가 프랑스 혁명사에 나오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호사나 유복한 상인이나 시골 귀족의 상처받은 허영심이라든가 말 많은 철학이 아니라 2,500만의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굶주림과 추위, 괴로움,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었다. 어느 나라, 어느 혁명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프랑스 혁명사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토마스 칼라일이 썼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이 책의 내용보다 이 책을 쓰게 된 유래 때문에 더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네. 뭐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텐데 토마스 칼라일이 뭐 거의 10년 가까이 걸려서 이 원고를 털고 했답니다. 네네. 근데 친구 중에 존 S 밀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네. 다 쓴 원고를 읽어보겠다고 빌려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원고 쓸 때가 아니니까 네. 몇 년 세월 동안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뭐 자료 이어 붙이고 그랬으니 그 원고 뭉치가 얼마나 너덜너덜했겠습니까? 네. 존 S 밀의 하녀가 서재에 맨 종이 뭉치가 쌓여 있으니까 네. 이게 불 쏘시개감인 줄 알고 네. 벽난로에 그걸 그냥 넣어서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 존 S 밀이 참 정말 미안했겠죠.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칼라일이 거의 우울증에 걸려서 네. 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하루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 같은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네. 벽돌공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벽돌담을 쌓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벽돌을 한 줄 쭉 쌓고 양쪽에서 줄을 팽팽히 당겨서 한 장이라도 이렇게 삐뚤어졌으면 허물고 다시 쌓고 네. 허물고 다시 쌓고 하루 종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야, 벽돌 한 장을 쌓았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네. 나도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몇 년 동안 쓴 책이 우리가 요즘 보는 프랑스 혁명사라는 거죠. 네. 근데 이 토마스 칼라일이 존 S 밀에게 섭섭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대인배네요. 죽은 다음에 네. 비록 죽은 다음에 딱 한마디 했대요. 그게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로 책을 썼던 노력을 다른 데 바쳤다면 나는 유익한 또 하나의 저술을 세상에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딱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죠. 예. 죽기 전에는 혹시 상심할까봐 섭섭하단 말을 안 했고. 네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우리 관포지교 이야기하듯이 네. 아주 모범적인 교우관계 이야기할 때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책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은 거네요. 근데 저도 가끔 강연을 하지만 첫 페이지, 그러니까 PPT의 첫 페이지가 굉장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프랑스 혁명사로 PPT 첫 페이지가 시작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요게 이제 세 번째 강의여서 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는 네.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내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훈훈하죠. 예. 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프랑스 혁명 그러면 사람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먼저 떠올립니다. 네. 그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데올로기를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혁명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이데올로기는 이런 절박한 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네. 이런 민중들의 절박한 뭐 굶주림, 추위, 괴로움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었다. 네. 이런 절박한 경제적인 요구가 나중에 이념으로 체계화된 것이 네. 자유평등 박애의 구현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철학 공부할 때 우리가 이걸 이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로 규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런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석훈 선생님의 88만 원 세대 그 책 네. 이야기가 예.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말씀 하시나요? 88만 원 세대 소개하면서. 그거는 좀 재미있게 하려고요. 네. 제가 어떤 얘기부터 하냐 하면 우석훈 씨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90년에 파리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등록할 때 1년 등록금이 6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5년에 마지막 등록금이 박사과정 교수 지도비를 다 합쳐서 10만 원 냈다는 겁니다. 네. 1년 등록금으로. 네네. 우리하고는 격세지감이잖아요. 아, 정말 이건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프랑스는 뭐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이고 거기 뭐 사립대학은 1대학, 사용하지 2대학 뭐 않고. 이렇게 예. 있죠. 예. 그러니까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아마 이런 철학이 바탕에 있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사립대학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석근 씨가 요즘 언론에 소개되는 사진들이 있어요. 네. 사실 이건 굉장히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그러네요. 흰머리가 없네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제주도에 세미나를 갔다가 만났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석근 씨 만나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네. 한 잔 마시면서
그 사진, 요게 요즘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네. 이렇게 신문에 있는 예전 사진과 요즘 사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선생님만 잘 나온 사진이네요. 아닙니다. 우석훈 씨가 뭐 더 잘 나왔잖아요. 아니, 선생님만 완전 멋있게 나왔는데. 저는 너무 얼굴이 크게 나왔는데 이게 너무 앞에서 찍었나? 네. 근데 우석훈 씨가 이날 차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네. 저 만나기 얼마 전에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대학원 등록금이 30만 원으로 올랐다면서. 네. 아니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1년 등록금을 30만 원이나 내냐. 엄청나게 흥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리 시내에서 뭐 대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모여서 집회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거든요. 네. 근데 등록금이 30만 원이 됐다고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벌이는. 우리는 300만 원만 돼도 참 우리는 할아버지인데. 그렇죠. 충분히 우리도 이게 가능하다. 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도 대학까지 무상교육 많이 하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물론 대학에 너무 많이 진학하기도 하지만 부유층의 세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88만 원 세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책을 사람들은 20대 청년들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전문 서적이라고 오해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책 중에 뭐 현재 20대의 95%는 한 달 88만 원 받는 비정규직이 될 거다. 네네. 그리고 그 95%의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가정의 50대 부모 역시 퇴직이나 정리하고 직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사실 있어요. 네. 그리고 책 제목도 88만 원 세대니까 야 이게 20대 비정규직에 관한 책인가 보다라고 오해하지만 실제 우석훈 박사나 박건일 씨가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거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가 97년 이후에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경제위기 의식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사회 전체가 보수화되는 역효과를 불러왔고요. 네. 그때 경제적 고통을 겪는 부모 밑에 성장한 한국의 20대가 사회의식이 희박한 경제적 동물처럼 돼버린 이유가 그 때문이다. 네. 그래서 한국의 20대가 정치의식, 사회의식이 너무 희박하다. 네. 이걸 지적한 내용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석훈 씨나 박건일 씨가 뭐라고 처방을 내리냐 하면 청년들이여 짱돌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또 혼자만 그 개미지옥에서 탈출할 것이 아니라 네. 이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영국에 이제 거의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대처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대처 세대. 네, 대처 수상이 가혹한 신자유 정책을 구사하면서 뭐 탄광 수백 개를 폐광시키고 노동조합 파괴하고 막 이럴 때 경제적 고통을 겪는 부모를 보며 성장한 영국의 20대가 네. 가치관이 굉장히 천박한 경제적 동물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대를 대처 세대라고 부릅니다. 네네. 근데 이건 비정상적인 현상이어서 그 다음에 많은 인문학적 접근을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됐고요. 네. 근데 한국의 청년이 이제 그 대처 제너레이션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 이런 내용이 이 책의 사실 핵심이지 비정규직에 관한 전문 서적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대처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네. 근데 켄 로치 감독이 민영화. 네, 장례식 민영화. 네, 그래요. 맞아요. 장례식도 민영화 네.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대처가 평생 그게 한 일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기뻐할 거라고. 네. 역시. 역시 켄 로치 형님이야 우리끼리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88만 원 세대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책이 그 저자에 의해서 절판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이제 글도 봤는데요. 네. 그러면 전혀 이 책의 내용이 청년들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망해서 그렇군요. 자기의 의사 표시로서 오히려 이 책을 절판하겠다 네.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네. 저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이 책이 나올 때 20대는 지금 30대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 우석훈 박사도 20대는 그렇게 됐는데 10대는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당시 우석훈 박사가 쓴 칼럼 중에 보면 움직이는 10대 소녀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제목의 칼럼들이 있어요. 네. 그 정정은 변호사도 보면 촛불 든 10대 네, 배우론과 세대로 이런 글을 쓰기도 했고 당시 촛불 집회에 10대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들을 2.0 세대라고 부르면서 뭐 386 부모에게서 뜨거운 피를 물려받았다 이런 과대평가도 좀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전라도 말로 하면 20대는 이제 배려버렸고 그렇고 10대는 아직 그렇지 않다. 네. 그런데 그 10대가 지금 20대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대인 여러분들은 좀 다르다.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좀 격려하고 고마워하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 10대가 20대가 되고 나서부터 한국 선거에 좀 새로운 양상이 생겼는데 미니스커트와 운동복 차림의 젊은이들이 오후 시간에 투표소에 많이 모이더라. 네네. 그리고 예전에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쿨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니 요즘은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면 개념 없다. 네. 이렇게 바뀐 것 같다. 되게 고분기점이 공고학번이라는 거예요. 네, 09학번이요? 네, 제가 대학생들에 얘기할 때도 공고학번 이상 손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이미 베린 세대고 이제 농담하는데 공고학번 분기점으로 나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2014년이니까 네.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이때 한탄하던 20대와 많이 다르다. 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20대도 되게 보수화되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일배충.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오프라인에서도 모습을 막 드러내고 막 단식 농성하는데 앞에 가서 치킨 먹고 막. 그러니까 그날 그 폭식 퍼포먼스는 참 획기적인 일로 양쪽이 다 보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일종의 어떤 그 대처 제네레이션 같은 어떤 경제에 굉장히 그 힘든 부모님을 보고 자란 세대가 모든 게 어떤 사고방식이 천박해져서 그런 걸까요? 예,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동안은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을 찌질이, 루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무슨 광화문 대첩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은. 대첩이요? 근데 한 그 시사주간지가 보니까 일베 코드에 대한 분석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잖아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들이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진보 세력, 여성, 호남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데 네. 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능력보다 더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네. 복지 요구하고 네. 여성에 대한 이런 평등 요구하면서 네. 뭐 의무는 다하지 않고 네, 뭐 이런 네. 그런 역차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네. 네. 그 호남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네. 그런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한다,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나름 자기들로서는 정의감의 코드가 있다. 네. 이런 분석을 한 걸 봤는데,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것이 정당하다. 이 생각이 사려 앞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주말 이제 근무 수당 이제 없앤다. 뭐 그 기사가 났을 때는 그 일배충들도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새누리당이 양쪽을 통합시키는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되면서 이제 굉장한 새누리당입니다, 역시. 그 임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이제 뭐 PPT 보면 이제 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이번 한국에 이케아가 들어오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본 게 이케아에서 이제 시급을 공개했는데 9,000원대고 이제 시간제 정규직이고. 근데 시간제 정규직이 뭐예요?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되 고용은 보장된다는. 괜찮네요. 예. 그리고 자기 근무 시간을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루 8시간 이렇게 채우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도 무슨 그런 단기적인 고용 계약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뭐 취업률을 높이겠다. 네. 이런 단시간 노동제를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는 그런 단시간 노동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노동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외국의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파견 노동자를 전 제조업종에 허용한 한국이 지금 파견 노동자가 그렇게 많지만 제조업 생산직은 아직 파견이 금지돼 있거든요. 네. 근데 독일은 파견 노동자를 모든 업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네. 그 어찌 보면 우리보다 굉장히 나빠진 거죠. 네. 그런데 독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파견 노동자라고 해도 큰 차별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우리는 뭐 용역회사 소속돼서 파견되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지만 네.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견 노동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케아의 뭐 시급이나 이런 시간제 정규직 이런 건 굉장히 뭐 훌륭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아니, 워낙 이런 거 칭찬했다가 나중에 또 이상한 짓 해서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요. 그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네. 아, 나는 그렇게 하루 8시간씩 매여가지고 일하기 싫고, 네네. 하루 4시간, 6시간 정도 일하면서 여유 있게 살겠습니다. 네. 스스로 선택하는 비정규직이어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임금은 올라가는데 행복도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공무원이 최고로 인기 있는 직업이 된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뭐 제가 이제 딱 그 세대거든요. 그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 굉장히 많았고 주로 이제 취업 준비생 아니면 공시생이었어요. 9급이나 뭐 예.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7급이나 뭐 5급도 준비하는 친구도 예. 있었는데 고시지요, 5급은 이제. 그쵸. 예, 행정고시죠. 행정고시. 그게 역시 IMF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이후에 더욱 짙어졌죠. 네.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네. 흔히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구조조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가 인력 감축입니다. 네. 기업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경영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합리적으로 바꾼다든지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불필요한 관리직을 많이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 첫 번째 구조조정의 방식이고 인력 감축은 구조조정의 맨 마지막 선택이어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구조조정 그럼 바로 인력 감축을 생각하거든요. 네.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어렵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노동자들 해고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꿨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30대 대기업에서 평균보다 훨씬 빨랐어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일자리 악화시키는 데에 주범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실제로 고용이 불안정한 그 경영 상태가 상당히 취약한 중소기업보다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바람직한 일자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사라졌거든요. 네. 기업들이 사실 이때가 기회다. 네. 이런 생각으로 눈에 가시 같았던 이런 그 일들을 많이 처리해버린 거죠. 네. 노동조합이 강한 곳은 노동조합 파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 많이 축소시키고 정리해고하고 나이 많은 경력 노동자들 해고하고 네. 야, 저 경력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면 신참 노동자 3명 임금을 줄 수 있는데 막 네. 이런 생각 꽂히면 거의 목숨 걸고 덤비는 거죠. 기업들이. 네. 이렇게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식의 경쟁력이 과연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유익하지 않더라. 이런 건 뭐 요즘은 거의 경영학의 정설이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면 가계 소득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또 뭐 소비 위축되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걸 건전한 내수가 창출되지 않죠. 네. 아니 그 영어로 뭐 있었는데 구매력 기반이 네. 저하되고. 무슨 레이션 무슨 뭐 플래그레이션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공무원 스태그플레이션. 맞아요. 공무원 연봉도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의 뭐 연봉 인상 퍼센테이지가 한 번도 그냥 보통 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 넘은 적이 없다고. 예, 그건 제가 잘 알죠. 아버님이 평생 공무원이셨으니까. 네.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이 일반 기업체 임금 인상률을 추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이렇게 인기 그럼에도 있는 공무원이 안정적인 마치 고소득 직장처럼 돼버린 것은 네. 대기업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 영세 하청업체들의 노동 조건이 너무 추락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자 노동 조건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고 네. 이런 걸 계속 부추기면서 노동자 내부의 분열도 가속화되고. 얼마 전에 그 분열을 확실히 느낀 게 공무원 연금 깎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깎아야 된다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저도 그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네. 참 반대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반론을 보면은 공무원들의 어떤 대우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지표를 말해주는 거라고 공무원들의 뭐 봉급 인상분이나 아니면 뭐 연금 같은 대우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다 보니까 막 공무원들 혜택 줄일 때 막 비공무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 좋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제도가 어찌 보면 정상적인 제도고 네. 그렇지 못한 다른 부분의 연금 제도를 그렇죠. 예. 향상시켜야죠. 그러니까 이걸 하향 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상향 평등화해야 한다. 우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렇죠. 예. 사실 공무원들은 박봉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비교적 안정적이긴 하죠. 그러나 그렇죠. 그 박봉을 견디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연금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주변에 근데 그 보면. 연금조차 불확실해진다면 공무원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우수한 인력이 공무원으로 충원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네. 이 정도의 노동 조건을 향상했다. 그러면 야 우리 또 파업해서 저 정도 되자. 이게 정상적인 사회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기득권자라고 뭐 귀족 노동자라고 욕하는 우리 사회 그릇된 시각이 있는 거죠. 네. 가계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그러니까 가계소득 중에도 양극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기업 가처분 소득과 가계 가처분 소득의 비교거든요. 네. 근데 가처분 소득은 뭐냐 하면 낼 거 다 내고 자기가 온전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세나 이런 것도 제외하고요. 예, 기업 가처분 소득은 이제 세금이나 준조세나 낼 거 다 내고 온전히 남은 소득인 거고 네. 가계 가처분 소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나 집세나 뭐 이런 거 다 내고 네. 온전히 남은 금액이 가처분 소득인데 네.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보니까 기업 가처분 소득이 40%인가 증가할 동안 네. 가계 가처분 소득이 1%가 증가했어요. 거의 제자리네요. 그냥. 이게 거의 비슷해야 정상적이거든요. 네. 근데 노무현 정부가 특별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조차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이명박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의 각종 경제 지표가 월등히 양호했습니다. 네. 비교해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부채를 3조 6천억인가 감소시켰어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51조 원인가 증가시켰거든요. 국가 부채를. 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어디 있었지? 보면 노무현 정부가 경제 운영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정선 뭐냐 하면 노무현 좌파 정권이 망친 한국 경제만 살려라. 그걸 프레임으로 잡았어요. 이래서 여러 가지로 비호감이고 전과도 여러 개 있는 후보지만 대통령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양호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민생이 어려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네. 그것은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거 설명하면서 제가 가처분 소득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네.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나빴다. 이런 네. 뜻은 결코 아니니까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그 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건 그 낙수 효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트리클 다운 효과라는 거잖아요. 네, 영어로 뭐 그걸 적화 효과, 뭐 떡고물 효과, 흘러내림 효과, 낙수 효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면 그게 흘러내려서 서민들에게까지 촉촉이 적신다. 네. 부자가 떡을 많이 먹어야 서민들이 떡고물이라도 먹는다. 뭐 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직역하면. 근데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건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대요. 그 주장은. 어떤 데이터로도 네. 트리클 다운 효과가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느끼기에는 떡고물까지 완전 그냥 혓바닥으로 싹싹 닿아가지고 가루 하나 안 내리는 느낌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한국은 지금 트리클 다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 전혀 없나요? 기업들이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그 효과가 서민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네. 통계청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몇 년 전이긴 한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분기당 수조 원씩 이제 돈을 벌잖아요. 네. 현대자동차가 차 수출해서 얼마나 많이 돈을 법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대기업이 막대하게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전체 국민의 상위 20%에 다 쏠려 있고 네. 그 영향이 서서히 내려오다가 40%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이 말은 전체 국민의 60%는 한국 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고요. 네. 더 중요한 사실은 하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특히 그 10년 정도의 피복 의료비 지출을 보면은요. 네. 절대 금액이 줄어드는 적도 있습니다. 아, 그 금액 절대적인 자체가. 예. 그러니까 금액이 10년 동안 유지가 됐어도 실제 지출은 줄어든 거죠. 그 네. 사이 물가가 인상됐을 그렇죠. 테니까. 예. 근데 금액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가난한 20%는 10년 전보다 속옷 한 장 사 입기도 어렵고 네. 병원 가기도 어렵다는 뜻인데 대기업이 돈을 벌었는데 가난한 20%는 가지고 있던 소득조차 오히려 위에 빼앗기는 이런 네. 업 현상이 또 오히려 나타나고 있어서 네.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대기업을 빨리 키워야 국가 경제가 부흥한다. 이건 한국 사회에 전혀 지금 통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거죠. 네. 그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쓴 잔을 피하고 싶은데 이거. 양극화의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뭐 제가 꼭 노동 문제를 강의하고 노동운동과 관계된 일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목 중에 반공 과목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국정교과서가 나왔어요. 네. 성공 통일의 길. 이게 네. 교과서 제목이었고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교실에 보면 앞에 이제 이렇게 시간표가 일주일치가 이렇게 환경미화 부장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걸어놓잖아요. 네네. 제가 환경미화 많이 했었죠. 네. 그랬구나. 아, 맞아. 그 주특기를 살려서 만화가가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주특기가 있어서 또 그 직책을 맡으셨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뭐 밤비리 경쟁해서 막 점수도 매기고 상도 주고 막 이랬는데. 네. 거기에 시간표에 반공 과목이 있었고요. 네. 그걸 경쟁적으로 막 이 학생들이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그 옆반에 가면 승공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고 네. 어떤 말은 멸공 이렇게 바꾼 반도 있고 네네. 그때 우리가 반공 이데올로기 아주 쩔어 있을 때니까 저 때까지도 있었어요. 저도 막 그랬어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막 이런 거 막 벽에 붙어 있고. 근데 그 교과서에 보면 단원 명칭 중에 한강의 기적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외국의 거의 마지막에 나오지 않나요? 예, 외국의 사람들이 전부 한국에 와서 이 한강의 기적 놀라운 경제 성장을 배우고 간다. 네. 새마을 운동 이런 거 다 막 나오는데 그런 높은 경제 성장률을 사실 기록했대요. 박정희 네. 정부 때 단기간 동안에. 근데 그런 한강의 기적이 나중에 아주 치욕적인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경제가 완전히 빈 깡통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네. 그 원인을 뭐 진보적인 학자든 보수적인 학자든 대개 이제 네 가지 정도로 표현합니다.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네. 그걸 수출 주도형 재벌 중심주의였다. 네. 또는 건전한 내수를 창출하지 못했다. 네. 구매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네. 심각한 불평등 구조 때문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요 네 가지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임금 인상. 네, 막 그겁니다. 근데 임금 인상에 대해 얘기하면 그러면 물가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오른다는 반론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설명하려면 또 긴데요. 네. 실제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임금이 인상되면 생산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건값이 오른다는 거죠. 네. 생산비에 그 임금이 네, 반영돼서 그다음 화폐가 많이 풀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인상된다는 두 가지 논리거든요. 그런데 생산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인건비가 인상돼서 실제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 물건값이 오른다. 이런 주장도 기업의 생산 능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에만 그게 가능한 가정이에요. 네. 기업은 물건이 많이 팔리면 많이 만들어 팝니다. 네. 네. 기업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만 사실 맞는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한국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이군요. 네, 그래서 제가 81년도에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를까 그런 제목으로 아예 책 한 권을 쓴 적이 있어요. 아, 예. 거기 이제 만화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네. 사실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경제학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굉장히 천박한 네. 주장이다. 네. 이걸 쉽게 설명하느라고 애쓴 적이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다음 문제고요. 네. 아까 그 한국 경제 문제를 학자들이 보통 수출 주도형 재벌 중심주의, 네. 건전한 내수, 구매력, 불평등 구조 이렇게 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면 이제 봅시다. 재벌 기업 수출이 줄어도 우리끼리 견딜 수 있어요. 노동자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면 네네. 수출되지 않아도 우리끼리 사고 팔면서 다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견딜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건전한 내수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데 임금이 인상되면 내수가 당연히 창출되죠. 그렇죠. 그 국내 기업의 상품이 많이 소비가 되고 만화책도 구매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당연히 구매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대사관의 부대사가 한번 EBS에 나와서 프랑스 공무원 노동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공무원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노동자 개인의 임금이 인상된다고 표현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전체 그 국가 경제 구조 속에서 노동자 계층이 어느 수준의 임금 경제력을 가지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네. 개인의 임금 인상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 경제 구조 속에서 노동자 계층이 어느 수준의 경제력을 갖느냐 네. 이게 중요하고 노동자비 그걸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네. 거고요. 불평등 구조가 당연히 완화되죠. 네. 근데 7, 80년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임금 인상 투쟁을 열심히 하면 개별 기업 수출이 줄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뭐 10원 창출되고 최저임금 뭐 몇십 원 올리면 기업 망한다고. 이걸 알고 주장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생존권 투쟁을 한 건데 네. 제가 이렇게 숲에 큰 나무와 작은 나무 그림 설명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정당한 이유는 교양이나 인품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가 그런 정당함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네, 네. 설명하는 것처럼 네. 이런 경제적 이론을 모르지만 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가 한국 경제의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역시 그 양극화 해결 방안은 노동자의 임금 인상. 네,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고 비정규직 해소하고 네. 그러지 않으면 이 양극화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그래요. 오늘 하여튼 질문을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한 반도 못 하시긴 한 것 같으네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아닙니다. 오늘 많이 네, 들었고요. 덕분에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복습했습니다. 하종강의 숙제검사. 이 숙제검사 코너는 대학생들이 낸 과제물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기 좋은 내용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글은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 당시 홈에버 보안팀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했던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이랜드 파업, 나에게는 조금 특별했다. 우선 부끄러움을 안고 글을 시작하려 한다. 다름 아닌 이랜드 파업 문제인데 내게 이 사건은 조금 특별했던 것 같다. 이랜드 파업이 한창이던 때에 나는 홈에버에서 보안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보안팀은 말 그대로 매장의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였는데 그 당시 내게 주어진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 파업을 저지하는 일이었다. 20살의 나는 얼마나 무지했던가.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일은 바로 내가 밀고자 역할을 했었던 일이다. 강의 매 시간은 대학교 3학년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전혀 세상에 대해 눈을 뜨지 못했던 나의 머리와 가슴이 무척이나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었다. 또한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앞서 말했듯 나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요. 둘째는 분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 때문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참아도 터져 나오는 눈물 때문이었다. 현장에서 투쟁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이 담긴 영상을 볼 때면 어김없이 눈물이 나와서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친구 몰래 눈물을 훔치느라 무척이나 분주해졌다.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직원들은 파업 시간이 되어 올 때쯤이면 파란색 티셔츠로 갈아입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직원들을 상부에 밀고 하여 매장 밖으로 몰아내는, 쫓아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였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막중한 임무라 느껴졌었고 심지어 어떤 사명감까지도 가졌었다. 매장 입구에서 조합원들을 찾아내고 있을 때
갑작스레 조합원들이 우르르 몰려 내 옆에 있던 큰 화분을 와장창 깨트린 적도 있었다. 그 직후 나는 조용한 곳으로 피신해 먼발치에서 파업 현장을 지켜보았는데 아직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마치 조폭과도 같은 보안팀 직원들이 무지막지하게 조합원들을 끌어내었고 카트에 머리가 부딪혀 의식을 잃은 조합원도 있었다. 내가 너무 놀라 벌벌 떨어서였는지 나를 일찍 퇴근시켜 주었고 나는 집으로 향하며 그 광경을 친구들에게 전화로 전하기에 바빴다.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렇게 무식하게 파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폭력적이니까 욕을 먹지. 난 그랬다. 학교 수업 과제로 5월 1일 여의도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참석한 인원의 엄청난 수를 보고 무척 놀랐었다. 5만 명, 실로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그 많은 인원 중에 우리 학교가 없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 움츠러들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함께 집회에 참석하기로 한 친구가 조금 늦는 바람에 친구를 기다리느라 집회 장소 뒤편의 한적한 의자에 잠시 앉아있는 동안 옆에서 롤러블레이드를 타던 커플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게 뭐야. 시끄럽고 복잡해서 뭐 탈 수나 있냐? 시위나 하고. 시위한다고 뭐 달라지기나 해?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소리를 두어 차례 들어서 몰래 적어두었는데 적어놓은 노트를 보면서 다시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나도 노동 문제라는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발언을 했을지도 모른다. 관심이 없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노동운동은 늘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이기적인 노동자들의 행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인물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날의 시위는 무척 평화롭고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관심이 없는 시민들의 모습이 그리고 참석한 자들만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조금 안타까웠다. 일반 시민과 조금 더 함께할 수 있는 집회였다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하나 놀랐던 점은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노동조합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었다. 출판노동자협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전철노동조합, 정보통신노동조합 등 깃발만 쳐다보는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던 것 같다. 수많은 노동조합들의 이름을 보며 부끄러움도 느꼈지만 뿌듯함이 느껴졌다. 노동운동은 역사의 흐름과 함께한다고 배웠는데 앞으로 내가 그 수를 차마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노동조합이 늘어나고 발전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노동운동의 발전이자 한국 사회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민 작가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도 오늘 방송 이제 녹음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듣게 될 텐데 들으면서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